요즘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장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계속 사는데 계속 물리고 그죠? 계속 손실 나니까 저 사람 박전무 지금 도대체 몇 달째 계속 사야 됩니다 했는데 그죠? 이번에도 과연 이게 기회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영상에도 만나보셨지만 동학개미의 스승님이십니다. 네, 모셔보도록 할 텐데 채슬리 투자자본 박세익 대표님께서 2023년 경제 전망을 통해 알아보는 투자의 기회란 주제로 나눠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 쭉 깔고 여기 맞죠? 여기 원형 여기인가요? 아니면 이 안에서 하라는 거구나. 네. 제가 너무 뿌듯해서 방금 앉아 있으면서 제 꿈이 이제 금융 강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차도 막히는데 이렇게들 오셔가지고 방금 이제 그 질문하신 분처럼 이런 특강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너무 뿌듯합니다. 네, 너무 뿌듯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제가 94년 8월 달에 자문사에 입사해 가지고요. 97년도에 라식 수술을 했었는데 96년인가 97년 초였는데 97년이구나. 라식 수술 한 날도 그날 저녁에요. 집에 와가지고 그때 하이텔 그죠? 옛날에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하이텔의 증권사랑이라는 그런 동호회 같은 게 있었어요. 전국 동호회에서 그 증권사랑에다가 주식의 정석 해가지고 라식 수술 하고 온 날도 저녁에 막 한국전력 분석해가지고 한 4시간 분석해가지고 밤 새벽 1시에 그 업로드 시키고 막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투자가 참 재밌었습니다. 91년도에 그 학술제 준비위원장 하면서 이 파생상품 이런 거에 이제 이런 시장이 다 있구나. 앞으로 내가 갈 길은 이 시장인가 보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다가 참 재밌어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이제 축구 2시간 하고요. 조금 전에 이제 결혼식장 갔다가 지하철 타고 막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 잘 한 거는 내가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이 분야에 너무 재미있어서 그것만 한 30년 했더니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이게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영상도 있었지만 갑자기 나이 50에 공자님이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제가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을까? 예, 딱 나이 50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재작년에. 왜 나는 동학개미의 스승이 됐을까? 그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정말 비슷합니다. 그 생존력이라든지 머리라든지 학구열 등등 창의력, 우리나라 창의력 없다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유튜브보다 먼저 곰플레이 그리고 페이스북보다 먼저 싸이월드 나왔다 했잖아요. 굉장히 창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요즈마 회장이 우리나라에 1년에 4번씩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카피하려고. 한국에서는 또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나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지 카피하려고.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인데 딱 하나 보니까 금융이 너무 후진적인 거예요. 네, 금융이. 또 후진 거는 또 하나 더 있죠. 정치. 죄송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정치 그쪽은 평생 조금이라도 저는 관여하고 싶은 생각 없고, 저는 제가
있는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금융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조그만 사명을 갖고, 근데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시장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예전에 이제 우리 존리 대표님 말씀 듣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주식에도 많이 오셨을 건데,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 계속 사는데 계속 물리고, 그죠? 계속 손실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을 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돈을 버는 두 부류가 있고 돈을 못 버는 두 부류가 있어요. 돈을 버는 이 두 부류는 어떤 분이냐면요. 주식이 쌀 때 확 싸요. 그리고 비싸네. 칵테일 파티 이론처럼 전부 다 주식 이럴 때는 또 팔고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제 주변에 1000명 중에 한 5명 되려나? 예,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 주변에 주식으로 그때 하이텔에 제가 올릴 때 여의도 증권인 모임 하나 만들고 대학생 모임 하나 있었거든요. 그 대학생 모임에서 5천억 번 동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여의도 증권인 모임에서도 1,000억 번 부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모임은 안 했지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장모 회장님, 뭐 거의 한 3조 갔다가 요즘 한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조에서 3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위에서 기가 막히게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아무도 그런 분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 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이 부분은 정말 신의 영역이다. 메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돈을 버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나마 계속 주식을 산 분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나마 계속 사기만 한 분들. 사기만 한 분들은 돈 벌었습니다. 물론 잡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우량기업 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량기업 아무리 시클리컬도 다음 사이클 올 때 보면 지금 이 물가 공포 있잖아요. 이 물가를 다 반영해가지고 매출의 그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다 반영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 사이클에서 보면 전부 다 정고점 다 돌파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기만 한 분들도 돈 법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 할 때 사면 왜 단기간에 돈을 못 버냐면 비싸니까요. 비쌀 때 사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재작년에 5월 달에 테슬라 처음 얘기했을 때, 그죠? 1조 달러 가는 기업입니다 하고 너무 과열되는 것 같아서 저는 690불에서 저희 고객 3분의 1 팔았습니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비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세요. 테슬라 어제 150불 찍으면서 또 막 걱정되실 거예요. 그죠? 테슬라는 정말 다른 주식은 다 빠져도 테슬라만큼은 갈 줄 알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계속 사신 분들은 일단 돈 법니다. 돈 번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네 번째 부류가 돈을 못 버신 분들인데, 세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요. 주식을 하려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할 때는, 저럴 때 주식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안 하세요. 다행히. 그리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랑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안 좋다는 이 얘기 때문에 또, 하려고 보니까 또 겁나죠. 그래서 계속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세 번째 분이 그냥 계속 안 하시면서 그냥 주식으로 돈 못 버시는 분들. 근데 깨지지도 않죠. 그죠? 깨지지는 않는데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집을 살려고 보니까 집 사기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운 게 있죠.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 네 번째. 다들 주식으로 돈 벌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왜냐면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항상 위에서 사고,
그리고 지금처럼 쌀 때 밑에서 팔고, 또 좋다고 할 때 위에서 사고, 또 쌀 때 팔고, 이런 분이 이제 네 번째 부류예요. 근데 은근 이 네 번째 부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나 오늘 지금 줌으로 보고 계신 분들,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네 번째 부류에 속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게 싼 영역인지 비싼 영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꾸 나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박전무 지금 도대체 몇 달째 계속 사야 됩니다 했는데, 그죠? 안 올라가고 계속 여기 2,400. 어떤 분은, 저희 고객분 중에서도 그저께 이제 약간 이제 또, 컴플레인 비슷한 걸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전무, 그 2달 반 전에도, 여기서는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제가. 근데 그 2150, 2250 그 사이에서 얼마나 비관적인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관론이 팽배하고 모두가 다 주식 안 되고 현금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때도 주식을 안 팔고 꽉 쥐고 있는 것도 그것도 실력입니다. 제가 그 고객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주식을 바닥에서 정말 후달리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예, 이렇게 걱정되는 와중에도 주식 안 팔고 꽉 쥐고 있는 것도 실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식으로 어떻게 내년이, 저는 자신 있게 뭐 이런 영상이 유튜브든 뭐든 다 남을 거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다 남을 겁니다. 이 전망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위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투자의 기회. 제가 오늘 우리 자녀분도 오신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혹시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지만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가 나이가 평균 수명이 45살 정도였을 때고요. 20대, 30대, 40대. 그런데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사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기회는 6번 옵니다. 6번 최소한. 네, 그 6번의 기회를 2-3번만 잘 살리잖아요. 2-3번만 잘 살리면 그러면 서울에 집 사고요. 예, 편안하게 그 노후 경제적 자유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6번의 기회는 작년처럼 모두가 다 주식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게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그 기회는요, 위기라는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저는 그 위기라는 걸 98년 IMF 겪어보고 2001년 9.12 테러 겪어보면서 기회라는 게 이게 바로 엄청난 모두를 두렵게 하게 하는 이런 게 기회구나라는 걸 빨리 깨우쳐가지고 그나마 주식으로 시드 많이 만들어서 그래도 집 사고 뭐 그렇게 했던 부분은 이제 방송에서도 쭉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과연 이게 기회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수학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좀 수학에 관심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카지노에서 배우는 성공 투자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자, 도박하고 투자하고 투기의 차이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도박하고 투자의 차이는 뭘까? 그냥 확률입니다, 확률. 우리가 카지노 가서 블랙잭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룰렛도 하고 슬롯머신 땡기고 전부 다 카지노가 50% 이상 갖고 가게 돼 있고요. 우리한테는 49점 몇 프로, 42점 몇 프로, 확률이 돈을 버는 확률이 낮습니다. 근데 특히나 룰렛 같은 거 저런 거 있잖아요. 0에서 36인데 한 숫자 맞추면 36배를 줘요. 근데 교묘하게 보면 1에서 36 옆에 보면 0 하나 있고 또 초록색 저 2개나 있죠. 00도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총 숫자는 38개예요. 그래서 똑같이 10,000원짜리를 1에서 36만 있다면 10,000원을 1에서 36까지 쭉 다 걸어버리면 36배, 어차피 한 숫자만 맞아도 36배니까
그러면 똑같이 그냥 리턴 레이트가 100%일 건데 교묘하게 00을 두 개의 숫자를 더 넣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룰렛에서 돈을 딸 수 있는 기대값은 94.7이고요. 그러면 내 돈 10,000원을 계속 한 번 할 때마다 곱하기 94.7, 94.7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빠르게 돈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카지노 가봐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인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주식은요,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 여러 가지 확률들이 많습니다. 그런 확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런 확률에 근거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강한국 작가예요. 그래서 제가 강한국 작가 유명하지 않을 때 제가 강한국 작가의 이름을 여러 번 거론하면서 우리가 이래 확률에 근거한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바로 투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 단타치기로 막 샀다 팔았다 있잖아요. 그 세금 거래세 0.25% 내고 매매 수수료 내고 어떤 분은 이제 신용까지 최근에 이제 신용 이자가 뭐 거의 뭐 9% 10% 됐다고 하는데 지는 게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워요. 지는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룰렛처럼 한 방에 저런 종목을 막 찾아다니는 게 그래서 사측 문자 오늘도 뭐 박세익입니다 해서 또 사측 문자 왔다고 누가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그런 거 뭐 돈 안 받습니다 이런 거 그 자꾸 들어가 볼라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이제 차단 삭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가 제일 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했잖아요. 저 이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네. 자,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 했는데 자, 저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분포입니다. 자, 정규분포의 시그마 1 가격 안에 시그마 1 범위 표준 편차 3포도를 나타낸 게 표준 편차니까 68.2%예요. 그런데 자꾸만 저기 정규분포의 끝선이 있잖아요. 끝선이 어떤 거냐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들입니다. 그 끝선으로 가면 갈수록 일어날 확률이 되게 낮아져요. 자, 그렇다면 여기 혹시 우리 자녀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유명한 교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과학 분야 말고 경제학이나 어떤 이쪽에서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님 또 한 분 계시죠. 루비니 교수님이라고. 네. 계속 이제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의 S&P 500도 그 40년 동안 1980년부터 한번 보시면요. 한 42년 동안 빠졌던 해가 한 10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10번도 굉장히 거의 약보합으로 빠진 게 한 3-4번 되고요. 크게 빠진 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도 한 50% 빠집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에요. 그래서 빠진다, 크게 빠진다. 그것도 그냥 작게 빠진다가 아니라 크게 빠진다라고 얘기했다가 맞잖아요. 맞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확률적으로 낮은 걸 맞췄지? 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지금 명성을 얻으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돈 벌려고 오셨어요. 돈 벌려고 오셨으면 확률적으로 얼마나 저 정규분포에 저 가운데 저렇게 볼록 솟아 있는 그러한 투자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저런 확률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해보고 실제로 강한국 작가 말고도 뭐 유명한 애널리스트도 있고 한투의 김대중 애널리스트 등등 옛날부터 이 퀀터를 해서 우리한테 많이 가져옵니다. 많이 가져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PBR 0.9가 깨졌을 때 주식을 사면 과연 먹는가? 그죠? 지금 2750이 내년도 이제
PBR 1배거든요. 그럼 이제 보름 뒤면 이제 2023년이거든요. 그럼 2750에서 2450 정도가 0.9거든요. 0.9가 깨졌을 때 과거 2003년 사스가 터졌을 때부터 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 뒤에 75% 수익 났고 코로나 사스가 터졌을 때 68%, 64, 68, 53, 그러니까 뭐 평균 40%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0.9가 깨졌을 때 샀을 때 한 번도 이제 터진 적이 없다는 거죠. 1년 뒤 수익률이. 그러니까 저는 확률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0.9가 깨지던 그 2450이 깨질 때부터 나와서 좀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 표에도 보면 우리 강한국 작가가 이제 제가 환율 1250 이상에서도 사면 항상 먹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해줬을 때 백테스팅을 해줬지만 떨어지는 그죠? 올라가는 1250이냐 떨어지는 이제 1250이냐 뭐 그런 차이에 따라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18.57% 나왔던 게 2020년 1월 달, 뭐, 그럴 때도 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빠졌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코로나 때도 결국은 2119에서 진입을 했지만 47% 수익으로 끝납니다. 이런 이제 확률적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또 0.9가 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공부하다 보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주식하고 보통은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떨어져서 주식이 손실 나면 채권에서 이익 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났던 거 1871년 이후로 딱 3번밖에 없더라고요. 딱 3번인데 1941년 그리고 1969년 그리고 올해예요. 그러면 1941년이 언제였지?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 터지고 12월 7일 날 저게 인포머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전날을 아주 불명예스러운 날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진주만을 타격했을 때니까. 그랬구나. 그때는 채권도 안 좋고 주식도 안 좋았고 그리고 69년 베트남전 이후에 긴축재정 및 금리 인상 때문에 저렇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 2020년은요 보면 지금 주식하고 이 세로축이 채권이에요. 가로축이 주식이고 가로축이 중심에서 왼쪽으로 간 게 마이너스 지금 20% 손실이 나 있다는 거고요. 채권도 위에서 아래로 지금 마이너스 한 17% 손실이 나 있어요. 저렇게 손실 난 거는 처음이에요. 그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딱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됐나? 더 안 좋아졌는지. 그래서 아예 그냥 보기 좋게 다우지수 그냥 100년 차트를 찾아서 갖고 왔어요. 저 동그라미 친 거. 저기서 이제 확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확 빠졌을 때가 바로 1941년, 두 번째가 1969년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때 뭐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투자였나? 확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전고점 회복해버리죠. 1942년, 3년, 4년. 근데 그때 전쟁 한창이었어요. 막 핵무기 쓰고 그죠? 한창이었어요. 근데 주가는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도 보면 뭐 미국이 결국은 베트남에서 나중에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확 밀렸다가 결국은 전고점 돌파예요. 전고점 돌파했다가 1974년 오일 쇼크 때문에 다시 빠지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이슈잖아요. 근데 69년도에 양방으로 터지다가 결국은 보면 전고점 회복해요. 저 때도. 그래서 이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뭔가? 그냥 바이 앤 딥스예요. 근데 바이 앤 딥스인데 이 딥이 왔을 때 사야 되는데 어느 정도 딥에서 사야 되지? 지금 더 떨어지지 않나요? 네. 지금 S&P 500 이번에 28% 빠졌어요. 27.5%. 우리나라 코스피 많이 빠졌죠. 35% 빠졌어요. 자,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까 시그마 있잖아요.
정규분포의 시그마 2, 3를 노려서 좀 더 싸게 거기서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사는 게 맞을까요? 했을 때 저는 그냥 예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냥 무릎 밑으로 가면 사기 시작한다고요. 어쨌든 결과치가 중요한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왼쪽의 차트가 주식이 7.6%, 13.8% 저렇게 다 올랐어요. 왼쪽이 1941년이고요. 오른쪽이 1969년입니다. 저 보시면 결국은 비슷하게 주식으로 마이너스 한 15% 전후로 빠졌었는데 그 다음 3개년치 보면 다 올랐어요. 저쪽이 지금 잘렸는데 3년 동안 다 올랐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평균 해놨죠. 42, 43, 44년 동안 연평균 주식 수익률이 연평균 11%씩 올랐고요. 70년, 71년, 72년대도 연평균 8.5%씩 올랐습니다. 네,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채권 사는 거, 채권 10년짜리, 뭐 5년짜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확률적 접근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질문. 최근 24년 동안 IMF 이후로 2년 연속 하락한 해가 몇 번 있을까? 저희 업계에 오랫동안 매니저한 후배 모임 있었는데 그저께도 딱 물어보니까 2번? 3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4년 동안 2년 연속 하락한 해가 보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2008년,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2007년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정말 아무 경고 없이 그냥 확 왔냐면 안 그랬어요. 분명히 시그널이 있었어요. 2007년 2월 14일 날 HSBC 은행이 100억 불 손실 났다라는 토막 기사가 밑으로 쭉 지나가길래 제가 주식 운용하고 있는데 HTS에서 지나가길래 서프라임 관련해서 이거는 공부할 때 뭐기지? 주택 관련된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죠? 2007년도에 아니 왜 주택 관련해서 HSBC 같은 은행이 손실이 났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100억 불 손실 났다는 거예요.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오기 1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7년 2월 달에.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니, 케이스 실러 홈프라이스 인덱스가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작살나는 정도는 아닌데, 뭐가 작살나고 있었냐면, 집값이 꺾이고 있네. 2006년 8월부터. 그래? 그럼 뭐, 페니맥, 프레디맥, 그쪽을 또 들어가 보세요. 아니, 걔네들의 주가가 40% 마이너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리포트를 적어가지고 신한은행, 조흥은행, 제일저축은행, 대구은행 제가 관리하던 기관 고객들한테 미국발 IMF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딱 1년 뒤에 그 조흥은행에 계신 신탁 부장님이 고맙다고. 그때 박 매니저가 보내준 그거 보고 2007년도에 주식 다 날렸다는 거죠. 그 시그널을 줍니다. 갑자기 내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듯이 막 엄청난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금융 섹터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채권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없어요. 내년도에 그런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은 조짐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2008년도에 보니까 41% 빠졌고요. 근데 저렇게 41%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닌데 41% 빠지니까 그 다음에 50%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22% 올라가죠. 지금 35% 빠졌댔잖아요. 경기 순환에 의한 침체? 경기 순환에 의한 침체는 제가 주식시장의 분석에 관한 강의에서도 얘기해놨지만 시클리컬 베어마켓은요 35% 빠지면 많이 빠진 거예요. 35%가.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지금 주식은 경기 침체는 오더라도 주식은 다 반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연속 하락한 해 없고요. 지금 어제 종가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제가 이 표를 다시 업데이트했는데 20.7% 빠졌어요. 자, 20.7% 빠졌는데 내년에도 이제 시장 안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내년에 얼마 빠질 것 같습니까? 내년에 정말 이맘때 돼서 내년 지수가 얼마가 됐는지 저는 저 내기를 좋아합니다. 이 막 논쟁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논쟁을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그냥 내기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연평균 수익률은 13%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20.7% 빠져 있어요. 자, 여기서 아까 네 가지 부류 중에 내가 여기서 현금화를 시키고 올라올 때 쫓아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2020년도에 그때도 코로나 때 올라올 때 많은 이제 비관론자 분들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굉장히 말하기 쉬운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사도 됩니다. 라고. 자, 과거에 그분들이 정말 이제는 주식해도 된다라고 확인을 해준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결국 이제는 사도 됩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갑자기 이제 작년처럼 되면요. 또 갑자기 어디서 강세론자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3,600, 4,000 갈 것 같아. 비싼 영역에서도 더 갈 거다라는 생각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이렇게 싼 구간에서 더 싸질 것 같아서 파는 거거든요. 똑같은 실수입니다. 비싼 영역에서 사는 그 논리나 싼 영역에서 파는 논리는 똑같아요. 네. 2008년 바로 직전 2007년도에 미국발 IMF가 올 것 같습니다 했을 때는 미래세 펀드 열풍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요. 2007년 10월 달에도 그 어떤 펀드에 하루에 3일 만에 4조가 몰리고 그죠? 막 번호 뽑아가지고 2000에서 2050에서 막 펀드 가입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왜 그분들이 2008년도에 2000이 깨졌을 때 1000이 깨지고 892를 찍었을 때 그 구간에서 왜 주식을 파시냐면요. 700 간다, 500 간다 얘기 때문에 밑에서 파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우를 안 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보시면 1981년, 83년도에 우리나라 지수 보세요. 별로 안 빠졌어요. 그때도. 미국 지수도 아까 S&P 500이 그때도 28% 빠졌습니다. 그 혹독했던 1982년, 83년. 네. 그리고, 닷컴 붕괴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최근에 하도 이제, 금리가 인하돼도 주가가 안 오를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때가 언제냐면 2001년 이었었죠. 닷컴버블 붕괴됐는데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테슬라 빠지는 모습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주식들 막 70%씩 빠지니까 그죠? 굉장히 막 그때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2001년, 2년 저 리세션이 왔던 기간에 보면 아까도 보면 주식이 그때 2000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51% 빠졌고요. 그 다음 해는 우리가 37% 올랐지만 미국은 2000년도에도 빠지고 2001년도 빠지고 2002년 10월 초까지 계속 빠지거든요. 워낙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주가가 저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지금 그때랑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결정적인 게 바로 저겁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죠. 바로 하일드 스프레드고요. 하일드 스프레드가 말 그대로 국채금리 대비 이 정크본드에 해당되는 약간 아슬아슬한 기업들. 이 회사채가 혹시 망하면 어떡하나 그런 약간 투기 등급에 있는 그런 회사채 금리하고 차이예요. 근데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경제 전망보다도 이 하일드 스프레드가 진짜 혹독한 그런 경기 침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코로나 때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정말 삐쭉 올랐던 저때 하일드 스프레드가 저렇게 저 빨간 거는 이제 실업률인데요. 저때도 보면 8.2인가 3까지 올라가요. 근데 가파르게 떨어지죠. 가파르게 떨어지는데도 계속
그 월스트리트에서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예, 이제 그때 유가가 마이너스 40불 갖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셰일 업체들 다 망하고 셰일 업체들이 다 망하면서 그 기업들이 발행한 CLO라 론을 베이스로 한 그런 것들이 다 부실화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연말까지 해요. 하는데 보시면 하이드 스프레드가 빠르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하이드 스프레드 보면 됩니다. 정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는지나. 연준 의원들도 계속 뭐 혹독한 경기 침체 온다고 막 불러든 총재도 그러잖아요. 근데 저 하이드 스프레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훨씬 규모가 커요. 그래서 채권시장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1년, 2년처럼 하이드 스프레드가 10% 갔던 그때를 지금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저런 상황이면 엔론이 망하고 월드컴 같은 게 망하고 닷컴 아류작들 다 작살났을 때 그때 상황처럼 될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하이드 스프레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제 약간 프로의 영역으로 들어서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 아마추어에 남아 있는지 그거는요, 저는 이 밸류에이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하면 싸면 싸질수록 막 용기가 나고요. 아, 어디 돈 좀 끌어올 데 없나 막 이런 용기가 생겨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 불안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아, 쫓아 사야 되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도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2001년도에 나스닥이 PR이 170배였어요. 그리고 S&P 500이 45배였습니다. 45배. 네, 그렇게 거품이 많은 장이었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리고 2001년, 2년도에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은 33% 오르고 그때 100% 이상 오른 주식이 155개나 될 정도로 그런 시장이 연출됐고요. 2001년도에 이 삼성전자가 그 닷컴 버블이 깨지던 2001년도에 리세션도 왔잖아요. 그 해에 삼성전자가 76.5% 오르고 현대차가 122% 오르는데 중요한 거는 저 동그라미에 쳐놓은 어떤 식의 조정 패턴을 받고 올라가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 그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잖아요. 보시면 확 빠져요. 2000년도에 주가 처음에 빠질 때 우리나라가 먼저 확 빠집니다. 제일 왼쪽에 저게 월봉이기 때문에 확 빠졌다가 2001년 되니까 반등이 들어오다가 하반기에 되니까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또 쌍바닥 만들고 저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쌍바닥 만들 때 전저점 잘 안 깁니다. 저런 상황에 보면. 근데 제가 왜 이 차트를 얘기하냐면 두 번째 올라올 때 있잖아요. 처음 반등 들어갔을 때 못 팔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번엔 나 반드시 팔아야지. 바로 얼마 전에 8월 중순에 S&P 500도 그죠? 거의 4,300 갔다가 다시 밀렸잖아요. 아,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요 마음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잖아요. 쌍바닥 치고 올라오는데 반드시 저기서 투자자들의 90%는 팔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고점 근처 갔을 때 만약에 저렇게 쌍바닥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다시 밀리는 패턴이면 전 고점까지 안 갑니다. 안 가니까 전 고점에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막 파실 거예요. 근데 아니 막 파는데 왜 계속 주가는 올라가지? 이럴 때는 저런 패턴으로 이제 시장이 회복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버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빠졌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작년 1월 달에 96,800원 찍고 계속 저렇게 빠지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본전만 되면 난 팔고 정말 앞으로 평생 주식 안 할 거야. 뭐. 근데 안타깝죠. 본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날아갈 건데.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펀더멘탈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는 세계 디램 시장에서 초격차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가? 현대차는 2013년에서 2019년까지 거의 전기차 시장을 못 쫓아가고 막 헤매던 그런 현대차인가 아니면 지금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뭐 새롭게 전 세계 시장에서 위협적인 그런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네, 둘 다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